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꼭 알아야 하는 뉴스 프레스룸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자, 8월 23일 금요일인데요. 자, 오늘은 어젯밤 발생한 경기 부천 호텔 화재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자, 큰 불로 인해서 유독가스가 퍼지면서 안타깝게도 미처 대피하지 못한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자, 부천 화재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서영 기자. 네, 저는 지금 부천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 어젯밤 화재로 투숙객 23명 중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는데요. 빈방에서 불이 난 건데 아직까지 화재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관계 기관과 현장에서 잠시 후인 11시 합동감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에 무게를 두고 정밀감식을 벌일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또 화재 당시 호텔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스프링클러 외에 화재 설비가 잘 갖춰졌는지도 살필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현장은 지금 다 정리가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 7시 39분쯤 시작된 화재는 2시간 40여 분 만에 완전히 진압이 됐는데요. 지금 현장은 다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제 뒤에 보시는 것처럼 폴리스 라인이 호텔 주변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불이 난 호텔 전 객실엔 기초 진압 설비인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객실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그 당시에 2003년도에 건축 완공이 났는데 그때는 그 스프링클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호텔이 준공된 2003년 당시에는 스프링클러가 소방법과 건축법 등 관련 법상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었다는 설명인데요. 이에 따라 불길과 연기가 크게 확산하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요, 이 에어매트로 떨어져서 2명이 숨졌다고 하는데 이 에어매트에 떨어졌는데 왜 숨진 겁니까? 네, 당시 8층 객실에서는 남녀 2명이 뛰어내렸는데요. 여성이 먼저 뛰어내렸는데 가장자리로 떨어지면서 충격을 모두 흡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때 에어매트가 잠시 뒤집혔는데 그 사이 남성이 떨어지면서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금까지 부천 화재 현장에서 MBN 뉴스 이서영입니다. 네, 관련해서 이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오 계십니까?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안녕하십니까? 자, 화재 원인 규명 앞서서 이제 한 명이 뛰어내리고 이제 에어매트가 뒤집혀서 거기에 또 한 분이 뛰어내려서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를 방금 듣고 왔는데 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에어매트리스에서 이 벌어진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공기 안전 매트라고 하는 건데요. 이 안전 매트로 사람이 이제 대피하기 위해서 뛰어내린다고 해서 무조건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장치라고 보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뛰어내리는 자세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생존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이 공기 안전 매트에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아마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게도 안전 매트로 뛰어내리신 분이 사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다급한 상황이겠지만 이 에어매트로 뛰어내릴 때 안전수칙 이런 것도 좀 주지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뛰어내리는 그 자세와 착지 부분인데요. 제일 좋은 자세가 엉덩이 부분이 그 공기 안전 매트에 제일 먼저 닿을 수 있도록 떨어지는 건데 실제로 훈련된 그 시민이 아니라면 그 위급한 상황에서 그런 그 자세를 유지하는 걸 알고 뛰어내리기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런 자세로 뛰어내린다 하더라도 중요 몸 전체 무게 중심이 공기 안전 매트 중앙 쪽으로 떨어져야 이게 안전을 상당 부분 보장해 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벗어난 모퉁이 부분이라든지 이런 곳에 올바르지 않은 자세로 떨어지게 되면 내부 장기나 이런 부분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평소에 좀 교육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 예. 당시 현장에 이 사다리차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 사다리차가 좀 펼쳐지지 못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사다리차라는 게요. 만능은 아닌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일반적으로 사다리차가 그 고층에 있는 요 구조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이 사다리 차를 피려면 그 건물 전면으로부터 약 12m 내외, 한 15m 요 정도 거리에 안전한 공간이 확보됐을 때만 이 고가 사다리 차가 안전하게 이 사다리를 펴서 구해낼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사용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호텔, 화재가 난 호텔 주변의 그 전면 도로 부분의 여건이 과연 그런 고가 사다리 차를 제대로 전기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됐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우선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상황도 한번 살펴봐야겠고요. 그리고 또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해당 호텔 객실에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 부분은 대부분 건물이 그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경우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래서 스프링클러가 설치 안 된 것을 문제 삼기는 곤란하죠. 물론 가장 좋다라면 그래도 설치했다라면 좋은 부분이 있는데, 그거보다 사실은 제가 볼 때 더 안타까운 부분은 최초의 그 화재가 났다라고 하는 810호든가요? 810호, 여기에서 예. 그 타는 냄새가 났다라고 해서 그 투숙객분이 방을 바꿔달라라는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최소한 그 호텔의 그 직원분이 그 화재가 난 실에 들어가서 어디서 뭐가 타는지, 전기 콘센트에 문제가 있는지, 뭐 드라이기가 있는지, 뭐 하여튼 그 전기를 사용해서 불이 날 수 있는 것에 대한 충분한 확인만 불과 몇 분만 했다 하더라도 이런 불상사는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스프링클러 설치 이전에 더 안타까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스프링클러가 왜 투숙객, 대형 호텔에 없었는가 하는 의문점이 남고, 뭐 법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건가 이런 의문점도 남긴 하는데, 자, 그리고 일단은 희생자 7명이요. 모두 8층과 9층에 머물렀던 투숙객으로 확인이 되는데, 당시 생존자 목소리 듣고 상황이 어땠는지 저희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밖에 운동 중이었고, 그 방에 있던 지인이 불이 난 것 같다 하길래 와서 보니까 무슨 소방차하고 소방관들이 올라가시더라고요. 내가 소방관을 구하러 같이 올라갔는데 8층에 불나니까 저거는 가스 많이 마셔서 제가 더 있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1시간 만에 그 친구 나오는데 보니까 뭐 사망한 상태 같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빨리 탈출해야 된다, 뭐 숨쉬기 힘들다. 네,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으신 분 목소리인데, 자, 교수님, 이 대피가 왜 이렇게 늦었을까? 대피가 안 됐을까? 이런 좀 의문점이 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를 지적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8층에서 화재가 나면 제일 위험한 층이 8층과 그 상부층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고의 내용을 살펴보면 8층과 9층에 있는 분들이 주로 집중적으로 많이 그 사망을 하셨더라고요. 그 화재라는 게 나면 일단 유독가스라는 게 위로 올라가는 그 속성이 있기 때문에 8층, 9층 부분이 가장 위험한 거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그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뉴스에 나오는 내용을 들어보면 비상방송이나 비상벨이 울렸다라는 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그 비상벨이 언제 적기에 울렸는지, 화재가 상당 부분 진행됐을 때 울렸다라고 하면 큰 의미가 없는 거고, 적기에 그 비상벨이나 비상방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가 많이 났다라면, 또 하나의 의심은 거기에 투숙객분들이 그러한 그 비상방송이나 비상벨이 울렸다 하더라도 아니한 생각으로 이거 오동작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부분도 상당 부분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게 잘 돌아가지 못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났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화재 원인 좀 밝혀내는 게 좀 우선적일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요. 이 합동 감식이 이제 좀 이뤄질 거라고 하는데, 네.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겠다, 이런 생각 드십니까? 일단 화재 조사하시는 분들이 아마 모든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조사하실 거고요. 특히나 제일 그 의심이 되는 부분들은 그 전기 관련 어떤 용품의 어떤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음에 어떤 실화라든지 방화라는 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아마 현장에서 감식이나 화재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화재 원인 규명, 그리고 또 더 살릴 수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철저히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자, 그럼 장가을 기자, 장 기자랑 오늘 끝날 줄 모르는 올림픽 이야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자, 셔틀콕 여제 안세영 선수 얘기부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 배드민턴 협회 뭐 부당한 관행과 부실 지원 비판 작심 발언했는데 어제입니다. 이 보름 만에 공식석상에 나왔는데 금메달 리스트로서 굉장히 좀 환대를 받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파리 올림픽에서 활약한 선수들 그리고 관계자들을 좀 초청을 해서 네. 만찬을 어제 했는데 안세영 선수가 여기 참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랜만에 활짝 웃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장미란 이차관과 대화도 나누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네, 모습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안세영 선수는 지난 7일 귀국 현장에 이 금메달도 목에 걸지 않은 채로 나와서 네. 협회와 싸울 생각이 없다. 이러면서 급하게 인터뷰를 하고 쫓기듯이 입국장을 빠져나갔죠. 이후 재활 치료에 좀 매진을 했는데요. 메달을 딴 후 협회를 작심 비판하면서 커진 논란을 의식한 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 안 선수를 어제 윤 대통령이 직접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칭찬을 했는데 이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또 우리 안세영 선수 정말 멋진 경기, 그 뭐 매 세트마다 정말 감동적인 이런 경기를 보여주셨고 많은 이런 부상을 이겨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네. 안 선수가 그동안 좀 낡은 관행들, 관습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예. 그래서 윤 대통령도 낡은 관행을 과감히 혁신해서 청년 세대의 가치관 그리고 문화에 맞는 좀 더 자유롭고 공정한 훈련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낡은 관행, 자유로운 환경 뭐 이런 말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생각하면은 우리 선수들이 이 파리 올림픽 전에 해병대 캠프 갔었던 그 장면이 떠오르는데 뭐 이걸 두고 한 말인가요? 뭔가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우선 이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이 이번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아주 선전을 하게 된 건 자신의 지시로 실시가 된 해병대 캠프 덕분이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앞서서 이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해병대 캠프 이거 좀 구시대적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해병대 캠프가 결국 강한 정신력을 키우기 위함인 거는 맞지만 이미 우리 선수들은 국가를 대표해서 뽑힌 선수들이고 또 이 양궁이나 뭐 사격처럼 이 섬세한 운동 같은 경우에는 손을 다치면 정말 큰일 나잖아요. 네. 그리고 뭐 다리 뭐 다른 선수들도 신체 부상을 입으면 올림픽 출전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이를 좀 정신교육이라고 일괄적으로 해병대 캠프를 보내서 훈련을 실시한 건 좀 무리였다 이런 분석도 사실은 많습니다. 네. 아마 윤 대통령도 이제 좀 시대가 바뀐 만큼 어린 선수들의 눈높이에 맞는 조금 더 자유로운 교육 그리고 환경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고 어제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봐. 그리고 화면에 방금 나갔지만 문체부 장관과 체육회장이 약간 의견이 다릅니다. 이 네. 부분도 한번 저희가 한번 쭉 지켜볼 내용인 것 같고 어쨌든 안세영 선수가 오랜만에 좀 밝은 모습으로 보여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근데 이 안 선수가 만찬장을 가기 전에 이 국회 민주당 의원들, 야당 의원들을 만났다고요? 맞습니다. 이 만찬에 앞서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의 요청으로요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문제가 커지지를 않길 바란다며 조속히 앞으로 선수 생활을 이어나가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앞서 민주당은 김택규 배드민턴 협회장도 불러서 협회 측 입장도 먼저 들어봤는데 이를 토대로 해서 이 대한체육회, 문체부, 협회 등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할지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배드민턴 협회는 자체 진상조사 뭐 하고 있다고 했는데 안 선수가 또 불응을 했는데 네. 이게 또 중단됐다는 얘기 들리더라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체부가 배드민턴 협회에다가 진상조사의 활동을 중단하라 이런 취지의 시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협회는 지난 15일 자체 진상조사위를 구성을 하고 김학균 감독 또 코치진을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말씀하셨듯이 이번 주에는 안세영 선수를 불러서 의견을 좀 청취하겠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예. 그런데 문체부에서는 이겁니다. 문체부가 이미 조사위를 꾸렸는데 이 사태 당사자인 협회가 자신들끼리 자체 조사위를 꾸리니까 이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밖에 없는 당사자가 거죠. 무슨 조사를 하냐 뭐 이런 그렇습니다. 내용인가 봐요. 네. 자,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는.
그렇군요. 어쨌든 안세영 선수 좀 더 얘기해 보면 2002년생입니다. 이제 22살이고, 근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 대표팀 생활할 때 뭐 청소, 빨래, 뭐 선배들 그런 뒤시다거리를 다 했다고 네. 하고, 또 이거 보니까 외출하려면 그냥 감독 허락 받는 게 아니라 19명 선배한테 다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맞아요. 얘기까지 했는데 고생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좀 밖에 좀 나가겠다라고 하려면 이 위에 있는 선수들, 선배 선수들 한 명 한 명에게 내가 왜 나가야 하는지를 설명을 해야 했다고 외출하려면 합니다. 한 명한테 다 허락을 받았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개개인에게.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아마 참고 참다가 이제는 세계 1위 정상의 자리를 좀 찍으니까 이제는 내가 할 말을 좀 하겠다라고 안 선수가 발언을 한 건데 사실은 이게 안 선수가 의도한 대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 됐죠. 그런 와중에 협회에서는 또 여러 가지 잡음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어떤 자본들이 협회에서 나오고 있나요? 네, 우선 한 가지를 좀 살펴보면 배드민턴 협회에 이제 부회장들이 있는데요. 네. 이제 회장이 1명이고 부회장이 6명이 뭐 있습니다. 부회장 단 뭐 이렇게 얘기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회장들 중에 일부가 해외 일정을 소화할 때 협회 비용으로 비즈니스를 타고 다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오. 특히 A 부회장은요, 이 최근 3년간 해외 출장을 13번을 갔고 이 중 6번은 협회 비용으로 비즈니스 좌석을 제공을 받거나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이게 한 1,600만 원 가량이 되고요. 또 B 부회장이 비즈니스석을 탄 것까지 좀 합쳐보면 최근 3년간 협회는 비즈니스석 이용에만 2천만 원 가량을 썼다고 합니다. 특히 A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귀국 후에 별도 출장 보고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또 출장을 갔다가 일정에는 없었던 다른 나라를 경유한 적도 있었는데 이때도 좀 구두로 좀 돈을 대달라 이렇게 협회에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 이거 깜깜이 출장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부회장은 뭐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 이거 지라시다, 사실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협회에서는 또 페이백 논란, 뭐 페이백 논란까지 일고 있는데 이건 또 뭔가요? 네, 이 협회가 이제 업체와 셔틀콕 공급 계약을 맺잖아요. 그 테니스 공 셔틀콕 네.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따로 30%의 셔틀콕을 또 따로 받았고 그거를 김태규 협회장이 챙겼다 이런 의혹이 있었습니다. 자, 실제로 협회 몇몇 이사들의 말을 좀 들어보면 이 김태규 협회장이 상당히 많은 셔틀콕을 지역에 뿌리고 다닌다 이런 소문이 있었다고 하고 네. 이게 차기 협회장 선거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겁니다. 문체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협회장이 뭐 휴일에도 직원을 뭐 개인 비서처럼 부린다. 또 직원에게 뭐 폭행을 했다는 등의 이런 다양한 비리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서 다음 달쯤이면 브리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양궁 소식도 바로 한번 이어서 해볼 텐데, 자, 파리올림픽 보셨던 분들은 생각날 거예요. 네. 파리올림픽에서 이제 우리 선수들이 이제 활을 실을 당기려고 하면은 와 하고서 그 소란이 일었어. 현장에서 소리 들었던 게 좀 저희 들리기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군지가 밝혀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팀 코리아 이렇게 적힌 옷을 입은 어르신들이 그 양궁 경기를 할 때 이제 앞줄부터 서너줄을 꽉 좀 채우고 예. 있다가 상대 선수가 쏘려고 하면 소리를 지르더라. 아 이거 나라 망신 아니냐. 이 사람들 알고 보니까 이거 세금으로 숙식하는 전국 지자치단체 사람들이다라는 글이 SNS를 타고 파리 올림픽 당시에 번졌었죠.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한체육회에서 뭐라 그랬냐면 아 사실 지방체육회 임원들이 국제대회 개최 노하우를 습득하려고 운영한 이 파리 올림픽 참관단이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이 참관단 중에 조계종 전국 신도회 사무총장, 사찰 행정직원, 수산물 협동조합장, 민간병원 행정원장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수산물 협동조합장이 대한체육회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 없는 게 맞죠. 네, 이 대한체육회는 총 98명을 참관단으로 정해서 올림픽을 관람하게 했고요. 뭐 숙소, 식비, 차량비를 지원했는데 이게 무려 6억 6천만 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물론 당연히 파리 관광, 박물관, 전시회까지 갔다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이기흥 체육회장의 3년임 때문에 민심 좀 잡으려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 동원해서 좀 외유성 출장 간 거 아닌가 이런 비판이 나오거든요. 이기흥 회장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내년 1월에 42대 체육회장 선거 있잖아요. 예, 예. 3선에 도전하실 거죠?
그거는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포부 같은 게 있지 않으실까요? 이제 뭐 조만간에 지금은 조금 시기가 빠른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체육회는 이거 기부금으로 쓴 거지 세금 쓴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자 그럼 기부금은 이렇게 수산물 협동조합장 올림픽 구경하는데 써도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좀 씁쓸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밌는 얘기도 하나 좀 해볼게요. 이 올림픽에서 메달 딴 선수들한테 뭐 많은 관심이 좀 쏠리고 있고 또 멋진 외모까지 갖추니까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좀 연락도 할 것 같은데 어떤 선수 보니까 금메달 따니까 전 여자친구들이 막 3명인가가 막 연락을 해왔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라도 한번 연락을 해볼 것 같기도 한데 자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박상원 선수가 그 주인공입니다. 네. 오상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브라질에서도 주목받는 스타가 됐기 때문에 많이 알려졌는데요. 이 박상원 선수도 아주 멋진 기량을 뽐낸 선수거든요. 이 박 선수는 자신의 SNS에 전 여자친구 3명이 모두 연락을 줬다면서 네. 주위를 놀라게 했습니다. 또 여기에요. 도경동 선수는 또 유명인에게 연락을 받았다 이렇게 자랑을 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또 실력뿐만 아니라 좀 성격도 다들 좀 시원시원해서요. 이런 재미있는 에피소드들도 저희가 좀 만나봤습니다. 그렇군요. 자, 올림픽 뭐 좀 우울한 얘기도 있었는데 이렇게 마지막에 좀 재미난 얘기도 하니까 좋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자, 그럼 사건 전문가 모시고 사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소식은요. 이 부모에게 중형이 내려진 7남매 소식입니다. 이 30대 부부가 아동 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15년을 받았는데 자, 장가 기자, 이 범죄 내용이 굉장히 정확한 수준입니다. 이 30대 부부가 7남매를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서 키웠다고요? 맞습니다. 강원도 강릉시 한 주택에서 이 7남매가 자랐는데요. 네. 이곳은 아이들의 뭐 보금자리라기보다는 정말 말씀하셨듯이 참혹한 뭐 쓰레기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의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자, 집안에 쓰레기가 차여 있고 또 난방은커녕 곳곳에는 또 곰팡이가 또 득실됐다고 합니다. 아이들 부모와 지인이 이곳에서 매일 술을 먹었다고 하는데요. 아이들 몸에 당연히 담배 냄새, 술 냄새, 역한 냄새가 배어 있었지만 옷을 또 빨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세탁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집에 세탁기가 없어요? 집에 세탁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몇 달 동안 같은 옷을 계속 입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자, 또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라면을 아이들이 먹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체중도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굉장히 낮았다고 합니다. 라면만 먹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A씨 부부는 유흥에 빠져서 아이들을 방치하고 매일 노래방에 다니고 이런 식으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려면 애를 왜 낳았는지 싶은데 변호사님, 더 충격적인 사건은요. 이 사실은 아이에게 뭐 이런 것도 먹였다고 합니다. 뭡니까? 아이들이 7명이었잖아요. 그중 가장 막내가 만 1세였습니다. 1살. 네, 만 1세 아이에게 무엇을 먹였냐? 술을 먹였습니다. 1살한테 술을요? 한 살한테 술을 먹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4살 아이는 눈질환이 있었는데 그대로 방치를 하고 치료를 하지 않아서 중상해를 입혔고요. 8살 아들은 원래 신장 질환이 있었는데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아서 사망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이들을 방치할 거면 왜 낳았나 정말 같은 부모로서 이런 예. 마음까지 드는데요. 이렇게 심각하게 방치를 했고 심지어 1세 아이한테 술 먹은 것뿐만 아니라 이 부모의 약을 아이가 모르고 먹었다는 이유로 1살짜리 아이의 목을 조르고 때렸습니다. 이런 심각한 아동학대를 저질렀는데요. 더 경악할 만한 것은 이들이 별다른 이 부모가 다 직업이 없었습니다. 남편 같은 경우 일용직이었고요. 아내는 무직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았냐? 이 아이들을 부양한다, 아이들을 양육한다는 이유로 지자체로부터 한 매달 45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았던 거예요.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네, 7명이나 되다 보니까 450만 원 나왔는데 그럼 아이를 위해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지원금인데 근데 이걸 모두 다 자신들의 유흥비로 탕진하고 아이들에 대해서는 치료도 제대로 하지 않고 먹이지도 않아서 아이들이 체중이 보통 아이들의 절반밖에 가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심각한 행동을 벌였고요. 심지어 450만 원도 다 탕진하고 돈이 없으면 아이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에 이걸 되파는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정말 개탄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자기들 일을 해야지 아이들을 갖고서 일을 했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데 장가 기자, 이 뭐 부모 같지 않은 이 부모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키우는 과정에서 아이가 사망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망했다는 거예요?
우선 이 곰팡이가 가득한 집에서 아이들을 학대하고 방치를 하니까 병이 안 생길 수가 없는데요. 이 7남매 중 8살 아이는 지난 4월 평소 앓던 신장 질환이 악화가 돼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 A군이 신증후군 진단을 받은 게 2022년 5월인데 사망하기 2년 전입니다. 자, 진단을 내린 의사가 아이 부모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아이 빨리 상급병원에 좀 데려가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A군 부모가 이를 무시를 했고요. 결국 아이는 이 신증후군이 악화가 돼서 신부전으로 사망을 했는데 사망할 때도 사실은 이 사망한 걸 인지했을 당시에도 이미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로 사후 강직이 나타난 후였다고 합니다. 또 이 집에서 함께 살던 이 A군의 동생 B 양에게는 눈이 좀 약간 사시 증상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부모가 또 이 역시 방치를 했고요. 결국에는 중증 내사시에 이른 채 이제 살아가게 됐다고 합니다. 자, 이 부모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은데, 자, 이건 변호사님, 이 근데 뭐 징역 15년씩 나왔나요? 뭐 그중 안팎으로 나온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징역돼서 감옥에 가게 된다면 이 아이들은 또 누가 키웁니까? 그러니까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이 아이들 7남매잖아요. 근데 더 끔찍한 건요. 이 부모도 이 선고날에 각각 15년을 선고받았지만 이 집에는 지인도 함께 살았습니다. 지인도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지인도 아이들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인에 대해서도요.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정말 이 어린 아이들이 부모도 때리고 부모도 학대하고 같이 사는 지인에게까지 맞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절망감을 느꼈을까. 저도 엄마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아이들의 보호와 안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부모 같은 경우에 아동학대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친권 박탈 청구도 검사가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모에 대해서 친권이 박탈되면 아이를 키워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럴 때는 이제 법원에서 후견인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는 친권을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아이들의 의사도 물어보겠지만 아이를 키울 만한 상황이 있는지 친척들을 조사해서 가정법원에서 후견인을 지정할 거고 후견인 지정 전에 일단 임시 후견인부터 지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저출생 시대에서 이렇게 많은 자녀들 낳았으면 박수 받을 일인데 오히려 이 부분은 정말 비난받고 욕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다음으로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나비관장이 이제 세계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어제 1심 법원이요. 이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좀 나왔는데 자, 사실상 승소를 한 노소영 관장 그리고 노 관장 측 변호사 목소리 저희가 듣고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몸과 자녀들이 겪은 고통은 어떠한 금전으로도 치유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무겁게 배상 책임을 인정해 주신 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시려는 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실한 심리해 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건 변호사님, 이 법원이 20억 원을 인정했는데 자, 상간녀 민간 소송 이 위자료는 거의 뭐 역대급, 역대를 뛰어넘는 그런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최대치죠. 저도 사실 이렇게까지 많이 나오려고 예상은 못했는데요. 왜냐하면 보통 상간자 소송을 하게 되면 내가 남편과의 혼인관계는 유지하는데 상간녀에 대해서만 이제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에는 보통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가 인정이 되고요. 내가 정말 이 상간행위로 인해서 이혼까지 하게 되는 상황이 이르렀을 때 인정되는 게 3,000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20억 원이 인정됐다라는 건 정말 역대 최대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만큼 우리 법원이 이런 상간관계, 불륜관계, 사실 간통죄가 폐지가 됐잖아요. 그러면 부부 일방이 이렇게 바람을 피우거나 불륜행위를 저질렀을 때 더 이상 법에 호소할 수 있는 게 이 상간남, 상간녀 소송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가정의 가치가 이만큼 소중하다라는 걸 보여준 판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 좀 주목할 만한 건요. 이 보니까 최태원 회장과 공동으로 20억 원을 지급하라 이런 판결이 나왔는데 뭐 혼자 내라는 것도 아니고 공동으로 내라. 이건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많은 분들 기억하실 텐데 몇 달 전에 이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의 2심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때 재산 분할 금액으로는 1조 한 3,800억 원 정도가 네. 나왔고 위자료로는 최태원 회장의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노소영 관장이 이 김희영 동거인에 대해서 청구했던 이 상간녀 소송에 대해서는 20억 원을 최태원 회장과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네. 그 말은 최태원 회장이 이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그 위자료 책임을
당신 이 김미영 씨도 함께 공동으로 불법 행위했기 때문에 함께 책임을 져라. 부진정 연대 채무라고 이제 우리 법적인 용어로는 얘기하는데 예. 그 말은 그 20억 원을 최태원 회장과 김미영 그 이사장이 공시에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라는 의미여서요. 만약에 이 최태원 회장이 20억 원을 준다. 노세훈 관장에게 하면 뭐 이 김희영 이사장은 더 이상 어떠한 채무도 소멸하게 되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이라도 20억 원을 뭐 반반을 내던 일방이 100%를 내건 한쪽에서 다 내게 되면 다른 사람의 채무가 소멸되는 이런 관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한쪽이 뭐 예를 들어 김미영 이사장이 그만큼 액수가 없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네. 하여튼 책임을 져라는 차원에서 내라고 하라 이런 뜻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1심 선고에 대해서 이 동건이죠. 김희영 이사장 측은요.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김희영 씨는 이후 여하를 떠나 원고인 노소영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근본 소송이 원고의 혼인 파탄이 먼저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위해 기획된 소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희영 씨와 가족들은 이미 10여 년 동안 치밀하게 만들어진 여론전과 가짜 뉴스들로 많은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 도가 지나친 인격 살인은 멈춰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건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드셨습니까? 이 죄송하다면서도 뭐 기획된 뭐 어떤 소송이고 그러한 재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고지고대로 그냥 죄송하다는 뜻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되묻고 싶습니다. 그럼 10년 동안 김희영 씨의 가족들이 고통받았다면 노세훈 관장의 가족과 그 과정을 지켜보는 자식들의 고통과 상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묻고 싶은데요. 법원에서도 이런 부분, 부정행위가 상당 기간 10년 이상이 이어졌고 그동안 공개적인 행보, 굉장히 불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공개적인 행보를 보였고 또 최태원 회장이 반성하지 않고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위자료 액수가 커진 양형사유라고 재판부가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김희영 씨 측에서는 더 이상 항소하지 않겠다. 재판부의 뭐 결정에 대해서 우리는 존중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혀서요. 이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최태원 회장의 3심이 시작이 됐죠. 예. 심리가 되는데 최태원 회장이 상고심을 했을 때 그 상고심 심리 범위가 재산 분할이 적정했느냐, 이거에 대한 판단이 또 위자료 액수가 적정했느냐에 대한 판단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김희영 씨가 20억 원에 대한 위자료에 대해서 항소를 하지 않겠다. 그대로 판결이 확정되면요. 앞으로 3심에서도 사실 최태원 회장 그 위자료 20억 원에 대해서 판단을 뒤집기가 어렵겠죠. 이미 지금 같은 금액에 대해서 이 김희영 씨가 인정하고 판결 확정시켜버리면 앞으로 최태원 회장도 3심에서는 재산 분할 부분에서 집중하겠다, 심리를 집중하겠다라는 의사로 좀 읽힙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요. 이제 김희영 이사장이 20억 위자료 지급 판결 항소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혹시요 이 노세훈 관장이 항소를 해서 더 금액을 올려서 받겠다 이럴 여지는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크진 않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사실은 노세훈 관장 입장에서도 지금 더 중요한 건 이 최태원 회장과의 3심에서 재산 분할 액수를 지켜내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3심에서 이 재산 분할 부분에 대해서 최태원 회장뿐만 아니라 노세훈 관장도 그 부분에 집중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항소를 굳이 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그렇군요. 봅니다. 알겠습니다. 3심 어떻게 나올지 저희가 한번 또 쭉 한번 지켜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관련해서 정치 맥락과 이면을 짚어줄 전문가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서정욱 변호사님 이제 리포트 보신 것처럼 이 코인 보유 논란 일었던 김남국 전 의원 이 최근 검찰에 출석해서 첫 조사 받았는데 1년 3개월 걸렸습니다. 이거 지금 이 시점에 왜 부른 걸까요? 아마 근데 그 조사가 워낙 힘들어요. 실제 그 가상화폐다 흐름을 추적하는 게 예. 혐의는 이제 크게 5가지로 조사한 것 같아요. 예. 첫째는 이제 그 자금의 출처가 뭐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출금한 자금 사용처는 어디냐.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혹시 이제 특혜나 무상으로 받은 게 없느냐. 예. 세 번째.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바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혹시 한 건 없느냐. 거래한 거 아니냐. 예. 마지막으로 이제 그 대선 자금 돈 세탁까지 이렇게 철저하게 조사를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 이제 그 잡코인들 있잖아요. 이걸 수억 수십억씩 거래한다. 이런 게 그 어떤 정보 내부 정보 없이 과연 이게 그 돈을 투자할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보면 이런 데 그 의문은 듭니다. 다만 이제 뭐 기소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 건 사실이에요.
그렇군요. 자, 강성필 대변인님. 그런가 네. 하면 이제 불법 코인 의혹 제기했던 이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반된 결과예요? 뭐 항상 저희 야당이 여당과 관련돼서 어떤 의혹이 있으면 의혹 제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공익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그런 차원에서 저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일단 저는 이제 이것을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잘못한 것보다 그런 문제보다도 네. 어쨌든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가 정말로 어쨌든 정치인 아니겠어요? 그럴 때 정치인이 과연 의혹이 있는지 잘못된 것은 없는지 불법이 있는지 그것을 밝혀내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결국엔 말씀하셨지만 이 자금의 출처가 불법적인 건지 그리고 또 어떤 이런 과정 속에서 내부 정보를 받았는지 하지만 또 이게 이해충돌의 소지도 있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이 이제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김남국 의원이 법사위다 보니까 법사위를 최종으로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 법안은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재위에서 본회의로 갔기 때문에 어쨌든 김남국 의원이 어떤 이해 충돌의 소지는 없다라고 밝혀졌는데 어쨌든 이제 검찰이 저는 투명하게 이 자금 출처 그리고 어떤 과정에서 뭐 이해 충돌 소지가 있었는지 잘 밝혀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어제 받으면서 여야 대표 회담이 3년 1개월 만에 열리는가 했는데 또 미뤄졌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쾌유를 빈다라고 하면서도 뭔가 신경전을 벌인 듯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 목소리 듣고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측에서 여야 대표 회담을 코로나 증상이 생기셨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부득이 연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전해 오셨는데요. 이재명 대표님의 쾌유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민생에 대해서 손을 잡을 수 있는 이슈, 저는 금투세 폐지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저희와 합의해 주시고 이것을 민생을 향한 정치 회복의 1호로 삼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뭐 코로나 일주일, 2주일 아르시겠어요? 네, 강성필 대변인 어떻게 드셨습니까? 이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금방 이제 회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도 하는데 뭐 이제 생중계 회담을 하니 많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생중계 회담 안 될 것 같다고 하더니 장동혁 최고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또 생중계 회담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생중계 얘기 계속 나가네요. 그러니까 일단 회담과 이 토론에 대해서 이 용어 선택에 대해서 좀 잘 좀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동이라는 것은 어쨌든 의제 조율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다 합의 처리가 될 건지 안 될 건지 조율을 한 상태에서 양당 대표가 만나서 국민들 앞에서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쉽게 말해서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중계하자고 하면 이건 토론으로 흘러가는데 네. 지지자들 앞에서 토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토론이라고 또 무엇이냐?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과정인데 이것은 결론을 내자는 거지 설득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정생중계를 하시고 싶으시면 민주당하고 차라리 토론회를 1차, 2차, 3차 의제를 정해가지고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회동을 통해서 결정을 짓자. 차라리 그렇게 제대로 용어는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동혁 최고 같은 경우는 이제 토론 일부만 공개하자라고 했던 것 같은데 거기는 그거는 괜찮습니까? 일부를 공개한다는 건 저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공개하자는 건지 이런 사례가 없어가지고 네. 좀 당황스럽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뭐 민생 얘기하자 이런 얘기하면서 토론하자는 얘기인 것 같은데 자 손정욱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가 인천의 한 병원에서 이제 코로나19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회담 전에 뭐 시간 좀 벌게 됐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재판도 좀 연기됐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먼저 근데 그 재판은요 이렇게까지 저는 연기가 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요즘 코로나 뭐 격리가 옛날처럼 몇 주 그렇지는 않잖아요. 요즘 치료가 이제 며칠이고 이러면 되거든요. 굳이 한 일주일 정도 재판을 연기하더라도 이제 그 선고는 변함없이 가능한데 예. 지금 보니까 이제 2주씩 수년이 돼버렸어요. 특히 선거법이 제일 빨리 나오는 재판인데 네. 어제 그 재판이 다음 9월 6일로 가고 그러면 이제 9월 6일 종결이 못하니까 또 이게 2주씩 밀릴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선거법이 지금도 많이 늦었잖아요. 이미 법에 6개월 내에 하게 돼 있는데 지금 10월 달 되면 이제 2년이 됩니다. 2년. 따라서 너무 이게 그 법원에서 요즘 코로나 정도 가지고 2주씩이나 이렇게 그 연기가 되는지 네. 좀 의문스러워요. 자 강성필 대변인
이재명 대표도 할 말이 있는 게 이게 지병이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어서 입원했다 모두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이재명 대표로서는 본인이 뭐 코로나에 감염되고 싶어서 감염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어쨌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이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서 잘 치료를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다시 회담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어쨌든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코로나로 감염되셔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못 나오시지만 그 아래서라도 실무 회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를 잘해서 저희가 퇴원하시는 대로 저희는 회담을 이어나갈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여당도 굉장히 공세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야당 향해서 1년 전에 뭐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수, 뭐 괴담 선동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반성과 사과 촉구하면서 여러 가지 괴담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가 방류된 지가 한 1년 정도 지났죠. 그때 더불어민주당이 했던 말들 중에서 실현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뭐 비슷한 예로 청담동 첼리스트 술자리 의혹, 아직도 그 청담동 술자리가 사실일 것으로 믿는 사람이 거의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됩니다. 이런 식의 괴담 정치를 반드시 종식해야 한다. 한동훈 대표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1년간 안전 문제가 없었다면서 괴담 정치 종식을 주장했습니다. 아예 일본 정부 대변인으로 나서다니 명색이 한국 여당 대표로서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친일 매국 대변으로 대통령의 신임을 회복하기로 작정한 겁니까? 네, 어떻게 드셨습니까? 소정욱 변호사님, 이 여야 대표 회담 앞두고 서로 공세가 심해지니까 좀 미뤄지긴 했습니다만 회담이 과연 성사가 될 수 있을까요? 뭐 회담은 이제 성사는 되겠죠. 뭐 국민 앞에 약속한 거니까. 예. 다만 이제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합의는 좀 어렵다고 저는 봐요. 네. 예를 들어 이제 뭐 전시사기 특별법이나 네. 간호사법처럼 이제 서로 이견이 없는 이런 데 법은 타협이 될 수가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최상병 특검법, 예. 그리고 이제 25만 원 지원, 그다음에 검투세 폐지, 이런 거는 이제 좀 타협이 어렵다. 아마 서로 이제 그걸 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라리 타협이 어려우니까 차라리 생중계를 해서 공개적으로 이제 국민 앞에 한번 여론 판단을 받아보자,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강성필 대변인 생각 좀 궁금한데 후쿠시마 처리수 괴담 때문에 어민 피해 봤다. 민주당에서는 또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 사과하는 사람 없었다고 한 대표가 얘기를 하면서 역공을 펼치는 모습인데 어떻게 드셨습니까? 일단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가지고 1년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과라도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먼저 한동훈 대표께서 국회에서 특히 야당의 역할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좀 떨어지신 것이 아닌가. 야당이라는 거는요,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실과 여당이 하고 있는 어떤 국가적인 의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국민적인 우려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전달을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이게 명쾌하게 해명이 되지 않으면 또 견제를 하고 이런 것도 하는 게 야당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네. 야당이 이러한 후쿠시마 원전수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 바다에 흘러오고 이런 우려가 있는 국민들의 모습을 외면하고 무조건 뭔가 딱딱딱딱 떨어지는 것만 근거로 있는 할 수 있는가? 그건 아닌 거예요. 저희가 그 우려를 제기를 하면 오히려 국가 그리고 여당이 국민들을 향해서 안심시켜줄 그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1년이 지났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너희가 사과해라 라고 말을 한다면, 저희 민주당은 지난 총선 때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목련꽃이 피면은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된다고 했어요. 왜 안 된 거예요? 지금 서울시 김포구입니까? 네. 아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감 있게 말씀 안 하시면서 그런 것을 다 따지고 두면은 야당이 할 일이 없어진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비유가 좀 부적절한 게 어떤 부분이요? 김포시 편입은 공약이고요. 이걸 가짜뉴스로 의도적으로 퍼뜨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다음에 피해자도 없고요. 근데 이런 광우병이나 사드나 후쿠시마는요, 이런 거는 이제 피해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광우병 이런 것도 이게 그때 우리 식당들 얼마나 한우 농가들 피해를 봤습니까? 네. 그다음에 성주 참외도 마찬가지예요. 참외. 그다음에 우리 어민들도, 따라서 이런 걸 의혹을 제기하는 거는 좋은데 좀 이제 근거를 가지고 과학에 입각해서 그다음에 어떤 국제적인 보편적인
규범들 있잖아요. 네. 의혹 제기하더라도 여기에 맞게 해야지. 그냥 청산가리를 뭐 묻겠다, 뭐 이게 방송이 말 못하는 뭐를 묻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정적으로 자꾸 자극 선동은요 별로 이게 도움이 안 되고 지금 과학이 벌써 정리하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대통령실도 그와 관련해서 후쿠시다 괴담이 거짓 선동으로 밝혀져서 사과 없이 뭐 무책임하다 이런 자막도 나간 걸 확인할 수 있게. 자, 다음 얘기도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이요 어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건희 여사 무혐의 불기소 처분 당긴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여야 그리고 검찰총장의 반응도 나왔는데요. 한번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기시감이 있죠. 명품 가방 기울백이 청탁이 아니라 감사의 표시다. 국민 상식의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저항에 부딪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에 근거해서 법리로 결정을 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온 다음에 저희가 뭐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늦지 않겠습니다. 총장님 직권으로 수사심의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쭉 보셨는데 여야는 뭐 당연한 반응 보였고 검찰총장이 이제 향후에 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검찰의 뭐 외부 판단 맡기기로 한다. 이걸 강행할 거냐 할 거냐 여기에 관심 쏠리고 있는데 일단은 말을 아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요. 자, 강선필 대변인 네. 검찰총장이 어떤 선택을 내리라 보십니까? 정말 회의적인데요. 저희는 이원석 검찰총장께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에 대해서 별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처음에 특혜 조사,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검찰의 출장 조사, 이 특혜에 대해서 이 이후에 검찰총장을 패싱을 했잖아요. 그때도 대검에 진상 파악을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진상 파악 됐습니까? 안 된 거예요. 안 된 이유가 뭐냐면 그때도 이미 검찰총장으로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지금의 상황은 이에 더해가지고 이미 차기 후임 검찰총장까지 거의 정해진 상태예요. 그런데 이분께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연다? 이거 수사팀이요. 거부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 열어라 라고 하면 어떻게 수사팀이 거부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수사심의위원회를 열라고 해도 이것은 공고사항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은 그때 당시 패싱을 당했을 때, 그러니까 본인을 패싱하고 중앙지검 수사팀을 교체했을 때 7초간의 침묵 뒤에 사퇴를 해가지고 이 잘못된 상황에 대해서 그래도 명시적으로라도 점을 찍고 가는 것이 그나마 이분이 할 수 있었던 것이지만 네. 지금에 와서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거나 뭐 안 열거나 이런 것은 전혀 뭐 실효성이 없는 것 같다. 저희는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 변호사 생각 어떠십니까? 아마 근데 이거 뭐 안 열 걸로 보는데요. 안 연다. 이걸 이게 열면요 임기 중에 못 마칩니다. 임기가 이제 9월 15일까지거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 수사심의위원회 열면 또 15명 추리고 회의하고 결과 나오고 이런 게 물리적으로 시간이 불가능하고 예. 그러면 이게 후임 총장한테 또 부담을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구속력도 없습니다. 옛날에 삼성의 이재용 회장도 기소하지 말라고 심의위원회 했는데 예. 기소됐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 그 참고에 불과한데 만약에 뭐 심의위원회 열어서 기소해라 해도 처벌 조항도 없는데 어떻게 기소합니까? 수사팀이 뭐로 기소합니까? 따라서 이게 아무 의미도 없고요. 뭐 저는 중앙지검에서 그 정도면 이게 아주 최선의 수사로 제대로 이게 그 결론 내렸다 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냥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